그 소논문 제목이 능력주의 사회에서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성인 이행기 와우. 전략이에요. 근데 어떻게 석사 논문에서 공업고등학교 학생들 연구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어머니 때문인데 제 어머니도 이제 대학을 나오지 않으셨는데 제가 느끼기에 어머니는 되게 배우고 글 쓰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셨거든요. 아쉽다는 얘기를 저한테 몇 번 한 것이 저한테는 되게 강하게 마음에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자 이제 커뮤니티가 그렇듯이 이제 되게 고학력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사실은 학벌주의도 좀 심한 곳이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맞아요. 뭐 막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막 이런 거 쉽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는 너무 그런데 젖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대학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혹은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이 너무 궁금하다. 그런 청소년기는 어떤 걸까? 대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그게 너무 궁금했고, 그래서 되게 우연히 이제 다른 뭐 가족 일 때문에 사촌 오빠랑 둘이서 점심을 먹을 일이 있었는데, 그냥 사촌 오빠가 대뜸 물어봤어요. 너 뭐 직장 그만뒀다며 요즘은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봐서 이제 대학원에 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게 연구하고 싶냐고 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더니 이제 사촌 오빠가 내가 공업고등학교 교사니까 내가 도와줄게 라고 되게 선뜻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기회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생각보다 더 추진력이 빠른 사람이었고 제가 잘 몰랐더라고요, 사촌 오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추진력에 함께 휩쓸려 가면서 연구를 아주 빠르게 거의 매일 연구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속도로 그때 석사 논문 연구를 시작하면서 완전히 휘말려 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로부터 시작된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심이 또래 청소년으로의 이제 이행이 되고, 특히나 이제 결정적으로는 사촌 오빠가 적극적으로 밀어준 덕분에 이 석사 논문이 삼박자가 다 맞았죠. 네, 맞아요. 야, 정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막 우연의 우연이라고 하는 게 딱 겹쳐져야 뭔가 일어나듯이. 그러네요. 그런데 어쨌든 그 덕분에 정말 훌륭한 논문이 탄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그 결과물적으로는 되게 훌륭한 논문을 냈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사촌 오빠의 든든한 백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 많은 학생들을 일일이 다 인터뷰를 하고 그것을 다 분석하고 정리한다는 게 사실 그게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특히나 박사도 아니고 석사에서 그런 연구자적인 어떤 그런 경험치가 낮은 상태에서 이걸 해냈다는 게 정말 저는 솔직히 되게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까지 좀 드는데, 그 30명 학생하고 또 12명의 교사를 신층 인터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단순하게 설문조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기질이나. 가능했었는지, 그게 기질 덕분인 건지, 뭐 어떤 요인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진짜 그냥 드세요? 사촌의 그냥 추진력인 건지. 사촌 오빠가 매일매일 체크했나요?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제가 좀 집요한 구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거를 분석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약간, 그러니까 인터뷰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 분석이 잘 안 되는 것도 그렇죠. 사실이거든요. 네, 맞죠. 네. 뭔가 퍼즐이 안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숫자가 30명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그리고 원래는 교사분들을 인터뷰할 그 계획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학생만. 근데 이제 학생만 인터뷰를 하다 보니 또 이거 뭔가 퍼즐이 또 안 맞는다. 약간 이렇게 되니까 그 퍼즐을 맞출 수 있을 만큼 하다 보니 그러니까 그만큼 하게 됐었던 거고, 연구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제가 진짜 선입견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궁금했었던 것만큼 나는 이 사람들과 너무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인터뷰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저한테 난 어떤 사람이지? 난 도대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를 찾는 게 정말 가장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석사 논문이 지금의 회원이 있도록 한 되게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질적 연구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참 고통스럽긴 하지만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질적 연구 과정이라는 게 뭐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이제 양적 연구처럼 막 밝히는 거라기보다는 그 현상이라든지 사람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네.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도 중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네. 연구 과정 또는 또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 처음에 던졌던 질문들이나 가설들이 조금 바뀐 게 있나요? 네, 완전 질문이 달라졌어요. 완전? 사실 그게 또 어. 질적 연구의 어떤 매력이자 맞아요. 힘든 맞아요. 점이라고 맞아.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네. 처음에 질문은 되게 학력주의 사회에서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은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가가 사실은 처음에 질문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외되는데 소외됨을 알면서도 왜 그것을 어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가가 연구 질문이었는데 그때는 초반에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데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나처럼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럴 때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난 대학 왔는데. 그럴수록 대학에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지금의 연애원이 아닌 거죠. 완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 말을 빌려서 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네, 제가. 그러네. 근데 그러면 안 맞아, 되거든요. 맞아. 그게 저는 솔직히 말해 좀 최악의 연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아. 타인의 입을 빌려서 그냥 내가 원래 하고 있었던 생각 강화시키는 거. 근데 그거를 깨닫고 그것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는 건 엄청난 사실은 저는 소득이라고 생각해요. 정말요.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어떤 얘기가 반복되는지를 살펴보자라고 했을 때 제가 이 내 연구 참여자들한테 가장 의아했던 게 뭐지라는 것이 이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였어요. 뭐만 하면 제가 이 질문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할 정도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하면은 돈 잘 버는 사람이요. 부자요. 계속 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들여다보니까 어떤 그 계층성이 보이고 어떤 돈이라는 가치가 내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떤 가치였는지 이 청소년들이 이제까지 학교라는 기관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왔길래 학교 밖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야 자신의 권리가 찾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든 학교는 어떤 곳인지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들어왔던 게 어떤 감정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자신이 열등하다는 감정,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라는 감정이 어떻게 말을 못하게 하는구나. 그게 보이면서 그때 정말 지금 다시 생각해도 약간 소름 끼치는데 왜냐면 뭔가 넘어선 기분이었어요. 그렇지. 이게 내가 내 안에서 조금 나왔구나. 왜 조직을 못하지?가 질문이었다면 나중에는 학생들이 이걸 왜 못하지가 아니라 학교는 왜 이걸 못하도록 만들지로 학교로 바뀐 것 같아요. 관심사가. 이 교육제도에 대한 관심으로 완전 질문이 약간 앞뒤가 좀 달라진 그런 과정이었죠. 그러면 공업계 고등학교 학교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공간이라면 인문계 학교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연구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과 제가 되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지금도 더 그렇지만 이제는 너무 비슷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돈이라는 것이 나한테는 학력과 학벌이었다. 그렇죠. 너는 내가 바꾸고 싶어 했던 거, 나의 가치를 대학으로만 대변하는 거, 그걸 배웠구나.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어느 대학 나왔어요? 어느 과 나왔어요? 이게 다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만으로 나를 소개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공업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어떤 취업 아니면 소득이었구나 대변되는 거지. 하면서 이 교육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네? 하면서 오히려 저 학생들은 어떤 이 문제의 당사자고 나는 당사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당사자였구나 교육 안에서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인문계 학생들은 대학으로 그게 연장되는 거잖아. 오히려 더 탈출하지 못하고 더 그게 공고화되거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더 연구를 하거나 내지는 이걸 좀 더 목소리를 내거나 이런 생각은 좀 안 드셨을까요? 그래서 사실 투명 가방끈 활동을 하면서
그 문제의식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요. 음. 왜냐하면 이제 투명 가방끈이 학력주의와 학벌주의에 이제 반대하는 운동이지만 그걸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대학 학력과 학벌이 지식을 독점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력주의와 학벌주의가 반지성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문계 고등학교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가치관으로 대학에 가면 난 이 대학 나왔으니까 나는 옳다. 나는 똑똑하다라는 네. 감정이랑 직결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능력주의 네. 얘기, 공정 이런 얘기들이 네. 사실은 내가 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만큼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 정도의 대우를 받는 건 당연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약간 계급화되거나 네. 이런 과정을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연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걸 깨지 못했을 텐데 그걸 깨는 게 사실은 어떤 의미의 배움의 과정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학력주의와 학벌주의가 그런 배움의 가능성을 계속 이제 대학 졸업자들한테 차단시킨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학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배워봤자 이건 학력과 학벌로 증명될 수 없으니 또 뭔가를 배우고 학습하고 해야 할 어떤 의지를 꺾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접근성이 사라지잖아요. 대학 밖에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고 대학이 어떤 자원이라는 것을 독점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회 전반적인 반지성주의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투명 가방끈 안에 이제 대졸자로서 계속 이런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한테 당신들도 당사자라는 것을 이 투명 가방끈에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문제 제기하고 뭔가 합류시키고 싶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저는 투명 가방끈 활동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석사 논문이 삶의 방식이나 내지는 태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자기 행보에 어떻게 좀 연결이 돼 왔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열심히 썼다고 말은 했지만 이제 석사 논문을 쓴 직후에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열심히 막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봤자 거의 한 약 2년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이걸 논문을 다 쓰고 나니까 또 한 번 어떤 논문이 가진 어떤 권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을 썼다는 것만으로 한국 사회는 이 사람이 이 분야의 전문가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나 스스로 생각할 때 전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2년으로 너무 부족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들었던 생각이 제가 석사 논문을 완성할 즈음에 이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뭐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장 실습에서 사고를 겪어서 사망하는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내에서 일어난 어떤 폭력적인 상황으로 자살을 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어떤 활동가들도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됐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활동가들은 나보다 훨씬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을 텐데 내가 2년 동안 연구했답시고 저 이런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를 소개하는 게 너무 기만적인 행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질문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소리를 내지 못하나. 근데 완성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소리를 열심히 내고 있었는데 안 들어준 건 아니었나? 기사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이게 법제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활동가들이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오만했다. 내가 안 들어놓고 안 들린다. 왜 못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복잡한 생각이 다 찾아오면서 앞으로는 진짜 나와 밀접한 이제 그때 내가 생각하는 당사자성 뭐 예를 들어 뭐 여성 뭐 아니면은 퀴어 아니면은 뭐 나의 위치와 관련된 거 아니면 하지 말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또 이제 석사 졸업하고 이제 다시 어떤 생활비를 벌었어야 됐기 때문에 페미니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 어떤 운동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걸 해보자 해서 이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퀴어 운동도 함께 했는데 오히려 그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 학력의 차이, 교육의 차이는 어느 분야에서나 드러나는구나. 피해자에게서도 드러나고 가해자가 이제 어떤 판결을 받는지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네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어디에나 존재하는구나. 이걸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음. 모든 면면에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당사자와 비당사자를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질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박사 입학을 하면서 이제는 이 활동을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이제 차오르고 있었던 거죠. 내 안에서. 예전처럼 뭐 인터뷰하고 문헌 찾아보고가 아니라 그 사이에 어떤 다리들, 가교 역할을 하는 활동들을 좀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투명가방끈 활동가들이 인터뷰한 걸 봤어요. 네. 능력주의에 관련해서 이런 단체가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그때 된 처음 거예요. 알았군요. 박사과정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활동가잖아요. 네네. 지금 생각해보면 활동이 시민에게 닿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오용과 얼마나 많은 힘이 드는지 투명가방끈이 그 당시에 대학거부선언 준비팀을 모집하고 있었고 그때 투명가방끈을 소개하는 자리도 만든다고 해서 이제 찾아간 거죠. 제가 대학거부 선언을 하기엔 졸업을 2번이나 해서 돌이킬 수가 없는데 그래도 투명가방끈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활동가 분들이 정말 이상한 질문이라는 어떤 표정으로 왜 못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라고 이제 하면서 함께 시작을 하게 된 거고 학력 학벌주의를 적극적으로 능력주의와 연결시키고 능력주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이 저한테 너무나 주제의식에 맞게 느껴져서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사회 변화를 위한 어떤 활동가들의 역할이 되게 크잖아요. 맞아요. 엄청 크죠. 네. 사실은 이슈에 되게 민감해야 되고, 네, 맞아요. 네, 되게 역동적이고 시의성 있게 뭔가 사건의 이슈가 터지면 시의성 있게 뭔가 공적 의사들을 계속적으로 표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성이 맞았어요? 저는 진짜 활동가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일단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랑 만나는 게 너무 큰 자산이고 정말 활동가를 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 성격상 제가 이제 기자를 하고 싶었던 것도 어떤 무력함을 안 느끼고 싶어서였거든요. 되게 기자가 되고 싶었던 것도 현장에 있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통계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인터뷰 연구를 했던 것도 현장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서였거든요.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직접 보고 싶다. 이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활동할 때는 나는 이거를 함께 우리 그러니까 나의 목표 말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다 하니까 이제 나라는 것이 좀 작아지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이제 연구는 다 내 이름으로 나오고 막 이런 것이 어떤 의미에선 되게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고 사실은 좀 그래요. 왜냐면 도와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결국 저자인의 이름 남아있다라는 게 그 사람들이 감사인사 아무리 써도 감사인사 뭐 다 읽어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내 이름을 좀 내려놓고 그냥 기여할 수 있는 파트가 있다라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성에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병행하는 것이 연구할 때에 느끼는 무력감을 내가 이렇게 써서 뭐해 싶은 무력감을 직접 그냥 현장에서 뭔가를 관철시키는 데 도와주는 걸로 해소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그래서 저는 연구와 활동이 사실 되게 시너지가 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연구에도 되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자기 효능감에도 되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아요.
저는 연구를 하게 된 가장 정말 솔직한 어떤 욕망에는 세상을 약간 바꾸고 싶다라는 욕망이 없다면 진짜 거짓말인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연구자라면 실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고 없고와 별개로 그런 약간 욕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이 한 말을 봤는데, 영화 감독이라는 건 이 영화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고, 첫 작품 치고 괜찮았다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건 영화 감독이 아니라고, 저도 정말 비슷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현장에 계속 있다라는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큼이나 현장을 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연구를 하지만 현장에서 활동도 하기 때문에 나한테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툴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더 있다라는 어떤 스스로의 자신감이죠. 그게 뭐 실제로 가능한 것과는 별개로 그런 자신감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들으면서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사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스스로 이렇게 수치심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꺼내서, 그러니까 그걸 고백하고 한다는 건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전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3부에서는 이 이야기를 좀 더 깊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2부에서 관심이 더 증폭되셨다면 3부를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혜원님의 3부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원합니다.